네, 공수를 바꿔서 여야 대격돌,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이자 또 새 정부 출범을 일주일여 앞둔 시점. 여야는 이렇게 검수완박 전국에 이어서 인사청문회 전국을 맡고 있습니다. 5월 시작과 함께 여야 정치권은 충돌과 공방을 반복하며 주도권 싸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 입법 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검수완박 전국 속에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주말에 이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뺐는데 워낙에 두 번째 그 검수완박 본회의가 거칠었고 뜨거웠기 때문에 오늘 민주당 공세가 또 어떨까 궁금했었거든요. 열리자마자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전관예우 비판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전관예우 같은 경우에 뭐 고문으로 근무를 하면서 20억 원 정도를 받은 거 아니에요? 짧은 기간 동안 20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렵죠. 그리고 고문이라고 하는 분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자문해 주는 정도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면서 20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럼 만약에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문료로 뭔가를 기대하고 줬지 않겠어요? 그냥 와서 뭐 이름만 걸어놓고 20억 원을 준다. 그건 제가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증거를 대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사건과 관련해서 뭐 본인은 전화를 한 번도 안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의혹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짧은 몇 년 동안에 받았는데 그 받은 기간 동안 과연 그런 김현장이라고 하는 그 법률 사무소는 아무 의미 없이 20억을 줬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건 논란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게 그 김현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하시다가 또 공직에 갔다가 다시 또 글로 오시고 이런 역할을 계속 하셨어요. 이게 이해 충돌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의 부인이 남편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 의혹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인 되시는 분이 개인정보 동의를 안 해주셔서 정보를 받지 못해서 검증이 지금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좀 명심하고 국민들의 의혹을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특별히 정말 그게 공개돼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공개하는 것이 저는 맞다. 최소한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해서 검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시겠지만 지난주 파행을 거듭하며 연기가 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후보자를 향해서 회전문, 역대급 회전문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관련 발언들을 모아봤거든요. 듣고 나서 또 임 전 대변인 의견 듣겠습니다. 회전문에서도 역대급입니다. 공직에 계시다가 김현장을 옮기셨죠? 그 김현장에서 공직을 가셨습니다. 또 김현장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직을 맡으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정확하게 두 바퀴를 도셨습니다. 아니, 두 바퀴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후보자는 44년여 동안 민관을 거치며 쌓은 경륜은 물론이고 경제, 외교, 통상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고 김현장의 고문이 순수한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고는 보기 어렵고, 이 회전문 인사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오수 검찰총장이나 신현수 민정수석이나 김준욱 공수처장이나 박양호 문체부 장관이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나 서훈 국가정보원장, 아마 이분들 역시도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다시 로펌이든 사기업으로 갔다가, 제가 거기서 하는 일이 이제까지 제가 하던 전체적인 이런 공공적인 요소하고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 또 제 자신 행동이 그런 개인적인 특정 케이스에 관여가 됐거나 이런 것들이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단 한 건도 전화를 하거나 부탁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전관예우 문제라든지 이해 충돌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전혀 그 인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조금 제가 송구스러운 그런 측면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덕수 후보자 해명은 말미 있죠.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좀 송구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들으신 대로 회전문 인사다. 국민의힘은 정당한 보수였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임 전 대변인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민주당 의원분들이 참
말씀하시면서 좀 부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합니다. 아까 김미애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김호수 총장, 신현수 수석, 김진욱 공수처장 등등 회전문 인사는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가까운 김호수 총장만 해도 법무부 연수원장을 하시다가 굉장히 짧은 기간에 차관 지내시고 법무법인 고문 지내셨다가 지금 검찰총장 하시고 계시거든요. 회전문 인사에 대한 어떤 국민적 기준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어떤 역대급 인사다라고 하는 것은 다소 민망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에 대해서 참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전관예우를 악용해서 부를 축제했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면서 한덕수 방지법까지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저는 최소한 이러한 어떤 범죄인을 취급하면서 법을 만드는 데까지 이르려면 전관예우를 어떻게 악용했는지 최소한의 증거는 제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한덕수 후보자가 얘기했듯이 어떤 고문을 맡으면서 본인이 어떤 공적 영역에서 맡은 역할과 겹치는 케이스들을 맡았다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통해서 압력을 넣었다든지, 이런 의혹이 제기된다면 제가 가장 앞장서서 먼저 비판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분들이나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제시한다는 근거는 금액이 많다 정도거든요. 이에 대해서 후보자도 국민적 감정 그리고 국민적 눈높이에 봤을 때 금액이 굉장히 좀 과도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송구하다라는 말씀은 드렸지만, 이것을 전관예우라는 어떤 그런 것을 악용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실체적 증거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단순히 금액이 많으니 한덕수 방지법을 추진하겠다. 굉장히 좀 뻔뻔하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근거를 좀 충분히 대야 된다 이런 설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근거를 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자료 제출을 안 해요. 예를 들면 김 현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자료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A4 용지 2장으로 낸 게 간담회 4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몇 년 동안 20억을 받으면서 몇 년 동안 일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를 안 하니 그 어떤 내용을 했는지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조사도 해보고 확인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내용을 전혀 얘기를 안 해요. 무슨 활동을 하셨는지를.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1년에 이게 간담회 4번 하고 20억 원 받았다면 한 번 할 때 얼마씩 받은 겁니까 대체? 그것만 일을 했을까요 과연? 저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를 제시를 안 하고 제출해달라 그래도 개인정보 동의 안 해줘서 김 현장이 제출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엄중하게 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그전에 지금 김미애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예를 들면 정관예우를 해서 받아온 분들에 대해서 비판 많이 했었잖아요. 그 비판하고서 이제는 본인들이 후보로 내세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그냥 눈 감아주겠다는 겁니까? 같은 잣대로 해야죠. 그 당시에 그렇게 비판을 하고 그걸 문제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의 본인이 추천한 또 국민의힘에 소속된 또 그 힘에 의해서 대통령 당선된 분이 지명한 분이라고 하면 그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비판했던 그 손가락으로 동일하게 그분들에 대해서 비판을 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가지 공방에 대한 의혹에 대한 공방을 더 듣고 또 대변인 얘기 듣겠습니다. 청와대 근무 시절 한 20여 년 전의 일인데 청와대 근무 시절 자신의 주택을 외국계 기업에 빌려주고 그러니까 산하 공기업에 좀 관련됐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은 거 그러니까 이해충돌 의혹이 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민주당 의원의 문제 제기 그리고 후보자 해명까지 듣겠습니다. 89년부터 10년 동안 외국계 기업에 선입금 월세를 내주고 6억 2천만 원의 월세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실입니까? 거의 기억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세청의 기본적인 그 세금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그 부세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5년입니다. 90년도에 사무관 10호봉 10년한 사무관 월급이 48만 원이었습니다. 후보자가 이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3년 동안 3억 원 월세를 받았는데요. 한 달 월세가 이게 800만 원이 넘습니다. 절대로 그 기업들에 대한 하나의 그런 특혜나 관련이나 또 그 회사의 책임자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자, 후보자님. 그렇고요. 거기에 대한 소득은 철저하게 종합소득으로서 다 그 세금을 낸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 역시 특혜 의혹에 대한 증거를 대달라, 이제 황당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앞서 대변인님께서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 밝히셨고 이제 요약을 하면 자료 제출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자, 이번 의혹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해당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똑같이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외국계 기업에 소위 임대를 줬다는 것이 사실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 총리 인준을 할 때도 당시의 속기록을 보면 그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도 뭐 그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도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이 됐다라고 해서 인준이 이루어졌던 과정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15년 뒤에 2022년에 이 의혹을 제기하는 시점에 있어서 왜 새롭게 다시 제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네. 이것 또한 앞선 어떤 자문료 문제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후보자에게 계속 이해 충돌이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해보라 내지는 자문료가 부적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보라. 그러니까 부존재의 사실을 계속해서 증명하라고 얘기를 해요. 앞서서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개인 정보 제공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뭐 양적인 측면에서나 질적인 측면에서나 무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더욱더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보지만 민주당이 이 문제 자문료 문제에 있어서 의혹을 제기하고 싶다면 이 한덕수 후보자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분들이 다른 로펌이나 다른 법무법인에서 어떠한 규모의 자문료를 받았고 그 자문료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다라는 굉장히 간단한 사실만 제기해도 조금은 좀 더 비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최소한의 비교조차 없이 그냥 절대 금액을 가져다 놓고 이거 부적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 확실하고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것이 확실하니 한덕수 방지법을 만듭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뭐 민주당이 앞으로 야당이 될 정당으로서 송곳 검증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자문료 문제라든지 아니면 임대료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임대료 문제에 있어서 어떤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어떠한 특혜를 줬다라고 할 수 있는 의혹이 최소한 있는지 그에 대해서 조금은 제시해 주시는 것이 어떤 청문회에 참석하는 의원들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상 업무를 맡으셨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외교 관련해서 국가 통상 업무를 맡으신 분이 외국계 회사에 우리나라에 근무하시는 파견해서 근무하신 분들에게 월세를 주고 6억 원 정도의 월세를 받았다. 이건 누가 봐도 이해 충돌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 회사에 대해서 특혜를 준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 과연 예를 들어서 본인이 통상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건 이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공직자라고 하면 뭐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줄 수도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 AT&T나 엑슨모빌이나 이런 회사 자기가 통상 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 공직자로서 그 오해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르죠. 뭐 지금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런 분들과 오랫동안 이렇게 월세 계약을 맺어가 6억 원이나 되는 돈을 받았다고 하면 그 이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의혹을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고위공직자라고 하면 저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 자체를 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분한테 임대한다고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굳이 저 두 회사에 논란이 될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임대를 준 것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지금 본인은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고위공직자라면 최소한 그 정도의 이해 충돌에 대한 회피 또는 그걸 피하려는 노력 이런 부분들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한덕수 총리 후보자 논란, 김앤장 20억 고문료, 그러니까 전관예우 논란이 일단 한 가지가 있고 또 우리가 앞에 짚어봤던 주택임대 관련해서 이해충돌 의혹, 그리고 또 논스타 관련 이제 소송 과정에서 당시 후보자가 정부에 불리하게 진술했다. 여기까지는 논란들이 일고 있는데 논란들 어떤 정리한 것에 이어서 마침 또 후보자 인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거든요. 찬성이 36.8%, 또 반대가 46% 나온 게 있는데 일단 이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후보자에게 유리하지는 않은 조사 결과입니다. 정리해보면 이제 한덕수 총리 청문회를 이제 내일 마치고 국회 임명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인준을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두 분의 어떤 생각은 확고하게 다른 점 확인했거든요. 인준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인준 자체에 있어서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방금 말씀드린 어떤 최소한의 어떤 객관적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러한 소위 말하는 금액만으로 인준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힘들 것이고 또 정무적인 판단을 했을 때 지금 민주당은 검수완박이라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국민적 여론에 있어서 굉장한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 그러니까 야당이 될 민주당의 동의가 굉장히 필요한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적절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이것은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에 대해서 최소한의 협조도 하지 않는구나, 검수완박 법안에 있어서. 그래서 지방선거라는 어떤 선거를 앞두고 봤을 때도 굉장히 정무적 판단을 했을 때 이 정도의 어떤 의혹을만 가지고 인준을 거부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일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일단 여론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론조사 하나 봤는데 물론 뭐 하나의 여론조사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총리 인준 반대 여론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이 됐을 때만 해도 그렇게 여론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뭐 별 문제 없이 통과될 것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악화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 여론의 추이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이제 내일까지 거치면서 여론이 더 악화되거나 여론이 상당히 불리한 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대하는 여론이 점점 커지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 저는 인준을 반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인준을 통과시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지금 제가 단정적으로 할 거다 안 할 거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내일 청문회 끝나고 나서 인준되기 전까지 여론들의 추이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주로 한덕수 총리 관련된 것만 얘기했죠. 부인 관련해서 남편 찬스를 많이 누렸다고 하는 그런 비판과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부인 같은 경우도 지금 개인정보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부인 관련된 자료들은 거의 못 받았어요. 국회의원들이. 검증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없어서 검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회사로부터 그림 판 문제 그리고 본인이 전시회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주미 대사로 있을 때 대사관 그러니까 워싱턴 DC하고 몇 군데에서 한미 교육위원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장학금 받는 기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최하는 미술 전시회에 본인의 부인만 특별 초대 손님으로 들어왔어요. 그 소속되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작용을 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혹 이런 부분도 지금 함께 있어서 그게 이제 국민적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냐. 왜냐하면 국민들이 요즘은요 그 기준 자체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공직자를 보는 기준 자체가. 그래서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인준이 안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떤 눈높이가 높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보니 지금 어떤 이런 청문 정국 관련해서 좀 의혹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빠진 게 있습니다. 역시나 정책 검증이 없다는 점 아마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워낙에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어떤 화력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먼저 짚어봤는데 오늘부터 이어지는 청문 정국 사흘 동안 13명 후보자 청문회가 몰려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총리 말고도 장관 후보자 5명 청문회도 함께 열렸고요. 특히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론스타 헐값 매각 책임론 질의가 나왔고 또 재산 증식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추 후보자에 대한 어떤 책임론 제기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경호 후보자가 적절히 소명을 했다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추경호 후보자도 설명을 했듯이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서 검찰 기소까지 되었던 사안이고 1, 2, 3심에서 전부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가 없어도 장관 후보자에 오르는 후보자로서 어떤 도의적 책임을 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 후보자 측에서도 어떤 그런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지만 어떤 그런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법적 의혹이 제기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재판 결과를 부인할 수 있을 만한 추경호 후보자가 왜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검증을 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어떤 추가적인 제기가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이미 법적 판단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새로운 의혹 제기 없이 이렇게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비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앵커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 대부분의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과거 사건이라든지 이미 소명이 끝난 사안에 대해서도 한덕수 후보자의 경우에도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인준하는 과정에서 검증이 끝났던 사안을 다시 가져오면서 그 시간에 할애할 수 있는 다른 정책적 질의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국회의원 모두가 비판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네, 앞서 그 추 후보자 입장 중에 당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이라고 했는데 당시를 잠깐 설명해드리면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에는 재경부 은행제도 과정이었고 또 2012년에 거액의 차익을 남기고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에 이제 매각을 했을 당시에는 금융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볼 때는 론스타의 헐값으로 은행이 넘어가는 모든 과정에 추 후보자가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본인은 그때로 돌아가도 그렇게 똑같은 활동을 하겠다는데 그러면 우리 국가가 우리 정부가 갖고 있고 우리 나라가 갖고 있었던 은행이 외국계 회사에 그렇게 헐값에 넘어가고 그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먹튀를 하고
지금도 소송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한테 돈 물어달라고. 지금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가가 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돼요. 잘못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에 이런 엄청난 피해로 돌아왔고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는데 그걸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후보자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슨 자신감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논스타의 헐값으로 우리나라의 은행이 매각됐고 그것 때문에 논스타는 엄청난 돈을 벌어서 도망갔는데 뭐 도망이라는 표현까지 쓸 수 없지만 우리가 소위 먹튀라고 얘기하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일말의 책임감도 없다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 것인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는 있겠죠. 그게 뭐 본인이 공직자로서 맡은 일을 열심히 했고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질 수 없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뭐 불법적인 일은 없을 수 있지만 그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부분이고 또 국민들에게 상당히 큰 실망감을 준 사건에 본인이 연루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반성보다는 본인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것은 국민적 정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의혹들을 좀 먼저 짚어봤는데 정책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 주식 펀드 같은 투자에 세금을 2년 유예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나왔고 또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게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뭐 그것은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충분히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후보자가 적절히 답변을 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좀 자주 검증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추경호 후보자의 어떤 질의 과정에서 보면 어떤 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인수위가 다소 오해받는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지키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이끌어냈고 저는 이런 방향이 청문회의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정책적인 의견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다루고 토론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과거의 의혹들과 그런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사실 민주당의 경우에도 어떤 도덕성 청문회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과거에는 비공개로 하자까지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같이 해보자라는 입장이었는데 뭐 지금 뭐 국민의힘도 사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철저하게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의혹과 어떤 네. 도덕성 검증도 충분히 있어야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런 양도세 관련한 부분들 이런 정책적인 검증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사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정책 검증을 좀 강조하신 측면으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뭐 교수님은요? 정책 검증도 같이 해야죠.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관점은 뭐냐면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잘 갖추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두 가지 면으로 보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에서 과연 공직자로서의 그런 청렴함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잘 보장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볼 것이고 정책적으로도 그런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나 두 가지를 함께 본다고 저는 봅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하나를 안 본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저는. 그리고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장관 후보자든 본인의 도덕성 검증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본인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정말 준비된 후보인지 또 그 분야의 전문가인지 하는 부분도 동일하게 양면이 다 검증되는 것이 청문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는 중요하고 어느 하나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